자, 범죄 사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음악이 좀 새벽 라디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죠. 관련된 음악인데,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한 해 동안 도로에서 가장 차가 많은 날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설과 추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좀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고 있는데, 설과 추석 앞에는 항상 따라붙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사진 하나 볼게요. 와, 지금이야 도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덜해졌지만 이게 이제 90년대 명절 사진이거든요. 8, 90년대 명절만 되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길 위에서만 12시간 이상을 보내야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방송사들이요, 매년 명절만 되면은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전달해주는 특집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침 6시에 시작되는 교통방송이었지만 이날은 명절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이었지만 방송국 안이 굉장히 분주했었다고 합니다. 생방송이 사실 그 생방송의 묘미라는 말 아시죠? NG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재미있다, 생방송의 묘미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 이런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 없이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각 고속도로마다 나가 있는 리포터들과의 연결 상태를 확인했고요. 방송을 점검했습니다. 새벽 5시 방송이 시작되려면요, 최소한 2시간 전부터 방송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도 빠듯할 거예요. 다들 예민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도 있고 전날 출근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년 명절마다 해오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고요. 5시가 가까워오자 스튜디오 안의 사람들은 정각에 맞춰서 시작 사인을 보내줄 담당 PD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다 되도록 진행을 해야 될 아나운서가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길이 막혀서 오지 못하나 보다 라는 생각에 이 아나운서에게 연락을 수십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진행자로 대체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날 추석 특집 방송은요,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매일 아침 6시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던 안녕하세요, TBS와 함께 김은정입니다 라고 경쾌하게 인사해주던 목소리는 두 번 다시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날 생방송 이후로 26년이 지났지만요, 이 아나운서는 오늘까지 아무도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실종 상태로 남아있어요. 이번 사건은 1991년 9월 22일 일어났던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아나운서가 생방송을 앞두고 말도 없이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방송국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했죠. 무슨 일이 났는지를 모르니까요. 막상 또 내일 아침 방송이 또 잡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아예 새로운 진행자를 구해야 할 상황이 됐었고요. 가족들 생각은 처음에는 김은정 아나운서가 일에 지쳐서 잠깐 휴식을 가지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된 지가 3일이 넘어가자 신변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었죠. 실종자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비공개 수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체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실종 이후에는 김은정 아나운서의 언니가요, 매일 아침 동생의 방송국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 책상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를 전부 받았답니다. 동생에 대한 어떤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출근을 했던 건데,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계속 기다렸지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전화는 한 번도 걸려오지 않았었다 그래요.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사건은 지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미제로 남았냐는 거죠.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 당시 김은정 아나운서는 사라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는요, 그동안의 과정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던지 아니면 스스로 잠적을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든 실종 사건이라는 것은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였죠. 실종자를 찾아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요, 사라지기 직전에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해 보는 일이 있습니다.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있었고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경찰은요, 비밀리에 김은정 아나운서의 실종 전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사라지기 전날 아침 방송을 했었고요, 하던 대로. 그리고 오후 4시쯤 방송국에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를 한 것이 밝혀졌어요. 김은정 아나운서가 당시에 살던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밤 9시쯤에 고모 집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다 그래요. 고모 집이 굉장히 가까워요. 50m 정도 떨어진 집이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끝났고 집을 나오면서 고모 증언인데, 고모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있을 추석 생방송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라는 말을 한 뒤에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 귀가 이후에 다시 외출 준비를 한 게 밝혀졌습니다. 길에서 김은정 아나운서를 목격했던 사람이 있던 건데요. 사실 이날 입원 중인 친구의 병문안을 가기로도 약속이 되어 있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 증언으로는 김은정 아나운서가 병문안을 오진 않았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이 잘못되었다, 사실은 김은정 아나운서를 본 것이 아니다, 착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병문안이 약속돼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이후에 실종됐다라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고모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온 이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볼 것으로는 제 조사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제가 없었는데, 당시 고모 집에서 나오면서 김은정 아나운서의 핸드백 안에는 그날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에 100만 원의 가치는요, 지금의 약 500만 원 정도 맞먹는 액수라고 그래요. 가방이 나중에 발견된 것도 아닌데요. 실종 3일 뒤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어떻게든 이해를 하자면은 친척과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월급이 현금 100만 원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게 증언으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듯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믿고 생각을 해볼 때, 당시 고모 집을 나가서 다시 외출을 했을 때 김은정 아나운서의 옷차림은 쑥색 블라우스에 점퍼를 입고 있었고요. 바지도 쑥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복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사에서. 옷차림상 생각해 볼 때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외출을 다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병문안을 가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리고 그 전에 월급으로 받은 현금을 저금하려고 ATM기로 가고 있다가 그 순간에 어떤 돈을 노리고 접근할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의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은 경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실제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종 전에 행적으로 사건이 풀리지가 않는다면 더 그 앞으로 가서요, 김은정 아나운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은정 아나운서는 경북 영주 출신입니다. 의사 집안에서 5남 1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다고 해요. 1978년에는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해에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면서 다음 해 1979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2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는 실종 당시에 살던 청천동에서 혼자 살면서 방송 활동에만 집중을 했었다 그래요. 그 뒤로는 KBS에 이직을 해서 5년 동안 라디오 리포터 일을 했고요. 그 뒤에는 TBS 방송국이 개국을 하면서 이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실종 전까지 맡았던 프로가 안녕하십니까 TBS와 함께의 김은정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었죠. 경찰은 김은정 아나운서의 실종 이후에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김은정 아나운서가 그동안 비관적인 얘기들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 씨가 방송국을 옮기면서 비중 있는 프로그램을 맡기는 했어요. 하지만 개편 이후에 정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짧은 단막 뉴스만 가끔씩 맡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후배들 보기 부끄럽다, 창피해 죽겠다, 수면제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나를 알아보고 팔지 않더라, 기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지만 처참한 모습이 보도될까봐 무서워서 하지 못하겠다 등의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신은 결혼도 실패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비관 자살을 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죠. 하지만 가족이나 방송국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김은정 아나운서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반대되는 증언을 했거든요. 결혼 문제나 방송 개편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 해가 되자 봄 개편이 됐고 특집 방송의 메인 진행자를 맡으면서 오히려 방송국 내에 입지가 더 생겼고 비중이 생겼기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한 잠적이나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사라질 만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경찰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잠적이나 어딘가에 운둔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국의 수녀원, 기도원, 사찰 등에 대한 조사를 해봤고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출국자 명단도 확인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됐다면 납치나 인신매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외딴 섬이나 유흥가에 대한 수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아나운서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요. 사건이 아니라 사고였다면 뺑소니 차량 아니면 강도, 피살을 당해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 가능성을 두고 서울시 외곽 야산 일대를 다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직장 문제도 아니고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것도 아니라면 사생활에 대한 부분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걸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경찰이 김은정 아나운서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수상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메모 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글이 적힌 메모였는데요. 내용으로 봤을 때 김은정 아나운서와 교제한 적이 있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경찰 생각도 같았고요. 경찰은 이 리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은정 아나운서와 교제한 사실이 있던 남성으로 밝혀졌고요. 경찰이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에 이 리라는 사람이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지만 특이한 점이 역시 없었어요. 실종 상태가 길어지면서 온갖 추측과 소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지쳐서 휴식을 갖기 위한 이유로 일시적 도피 행각 정도로 생각을 해봤지만 김 씨의 실종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쪽으로 경찰들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수사를 하던 경찰은요, 실종 50일 만에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전단지 10만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배포를 했지만 실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들의 걱정이나 고통이 커졌고, 김은정 아나운서의 어머니는요, 딸의 생사만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일본인 역술가까지 찾아가 봅니다.
이 역술가의 말로는 딸이 아직 살아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진행 내용에서 의문스러웠던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아나운서는 9월 22일 추석날 새벽 생방송 진행을 맡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날 밤 9시쯤에 저녁을 먹고 고모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내일부터 있을 생방송 때문에 일찍 쉬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음날 방송을 본인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잠적이나 어떤 도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친구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었지만 병원을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다시 외출을 했던 게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외출이기는 한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외출이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금,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원의 용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종 당시에 월급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알려지면서 잠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왔지만 사실 100만원이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잠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가 될 돈은 아니란 말이죠. 김은정 아나운서가 어떠한 용도로 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잠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경찰은 가족의 가출 신고가 접수된 후 치정관계나 은신했을 가능성, 교통사고나 강도, 살인, 납치, 인신매매, 자진 도피 등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해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빙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쪽같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없이. 만약에 스스로 잠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는요, 혼자서 생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6년간 단 한 사람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든 범죄에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이유들을 봤을 때 김은정 아나운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잠적을 했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실패나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자살로 연결지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고모와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늦은 밤에 자살을 하기 위해 다시 외출했다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밝혀진 상황들을 다 따져볼 때 범죄에 노출이 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범죄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신매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8, 90년대에 우리나라는요. 길 가는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금품을 빼앗거나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는 조직적인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신매매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뒤에 연락할 수 없는 상태로 강도를 만났다가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다라고 하기에는 증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사체 처리까지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살인을 당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된 후에 감시나 통제로 인해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정 아나운서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26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김은정 아나운서의 행방을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종 당시에 김은정 아나운서는요, 키
155cm의 작은 체구에 단발머리 하고 있었고요. 녹색 바탕에 꽃무늬 블라우스와 녹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점퍼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991년 9월 22일 발생한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중년 남성의 이름은 박상식 씨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수출 입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박상식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중 딸인 박꽃수레 씨는 아버지 직업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되자 일본으로 유학도 가는데요. 원래는 졸업 후 애견 미용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택한 일은 한국과 일본의 국제 결혼을 주선하는 회사의 통역사로 취직하게 되죠. 사실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혼하는데 이 사람도 일본인입니다. 이름이 사토 다카시라 그래요. 사토라는 성을 이때부터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재혼 사실을 가족에게는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인 다카시와는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이라이 지역에서 2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문제는 이 결혼 생활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는 겁니다. 부부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이웃들이 이 부부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여기엔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죠. 이 이유는 2016년 어느 날 알려지게 됩니다. 부부가 살던 집에 갑자기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박꽃수레 씨의 남편인 사토 다카시는 하반신에 화상을 입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옮겨집니다. 당시 다카시는 구급차에 자기 힘으로 올라타면서 걱정하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교적 멀쩡한 상태인 거죠.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요. 다카시는 밭에 난 잡초를 베고 농사 쓰레기나 해충을 태우려고 불을 내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정황이 되는 거죠. 보통 밭을 태울 때는 추수가 모두 끝나고 농사를 할 수 없는 겨울이나 초봄에 합니다. 4월이면 이미 씨를 뿌린 뒤라야 되겠죠.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다카시는 가벼운 화상이라 금방 퇴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망했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박꽃수레 씨는 두 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하게 된 거죠.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 6월에는 한국에 있는 외삼촌도 사망합니다. 급히 한국에 들어와요. 사람들은 이때 박 씨가 우리나라의 상복이 아닌 서양식 장례복장을 한 채 나타났다고 기억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박 씨는 6월 29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가족과 박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박 씨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 뒤의 행적이 의도를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2016년 7월 6일 오전 원래는 박 씨가 손톱 관리 예약이 돼 있었다 그래요, 이날. 그런데 이걸 취소하고 집안 형광등과 에어컨을 다 켜둔 채 외출을 했다는 거죠. 사망한 남편의 차를 타고 다른 남성과 어디론가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본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포착됐는데 어디를 가는지는 이후부터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박 씨는 이날 이후 가족과 어떤 연락도 되지 않았고 다시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은 경기도 이천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영사관에서 사건을 전달받아요. 그리고 일본 현지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박 씨의 가족은 일본 경찰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국 경찰은 수사 공조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사건이 엄연히 자신의 관할이며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이유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가족이나 한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정보를 주지 않으니 한국은 아무런 손을 써보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진 않았는데 단독 수사를 유지하던 후쿠시마 경찰이
박고수레 씨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비공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던 실종자 가족이 방송국에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박 씨와 아버지인 박상식 씨가 현지 경찰을 만나 대화해보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론을 의식하게 된 일본 경찰은 한국과 그제서야 공조수사를 결정했어요. 경찰이 박고수레 씨와 사망한 일본인 남편이 살던 집을 찾아가 봤는데 귀중품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무런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본인 남편이 사망으로 박고수레 씨가 자택과 땅, 자동차까지 여러 재산을 상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은 사실상 없는 거죠. 꾸준히 자기 일도 하고 있었으니까 생활비가 걱정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박 씨는 의문의 남성과 함께 그것도 자신의 차를 타고 사라졌냐는 거죠. 이게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가 찍힌 CCTV를 수거했어요. 영상을 분석해봤고 박 씨와 같이 차에 탄 남성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전 남편인 이성재였어요. 분명 이혼을 했고 꽤 시간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같이 사라지려고 했던 걸까요? 실종자 가족은 이 사실을 듣고 박고수레 씨의 실종이 전 남편인 이성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박 씨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주 수상한 편지들을 남겨뒀었는데요. 이 편지는 2011년부터 1년간 이성재에게 받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얼핏 서로 부부처럼 지내온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성재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성재가 박 씨에게 이 편지들을 보낼 때는 사기 혐의로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이기도 했어요. 주로 영치금을 적게 넣어서 불만을 드러내거나 일방적으로 박 씨를 얕잡아 보는 듯한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사실상 물주 같은 느낌이에요. 박 씨가 이성재와 결혼하기 전 연인 관계였을 때 주변에서는 이미 이혼 전과가 있고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 같다며 이성재와의 결혼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을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대로 이혼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이혼 후부터 둘 사이의 갈등은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뒤에도 이성재가 박 씨의 직장을 찾아와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때 다행히 경찰에 신고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건은 정리됐고 이후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섰다고 합니다. 연락도 하지 않은 거죠. 그 뒤로 이성재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고 박고수레 씨는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요. 이렇게 관계가 정리됐는데 각자 결혼 생활을 시작하던 중 2016년 4월에 박 씨의 남편이 의문사를 당하자 다시 이성재와 가까워진 거예요. 아내가 있었지만 이성재는 박고수레에게 재결합을 약속합니다. 불륜이라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현지 일본인과 결혼해서 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체류가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이혼하게 되면은 비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박고수레 씨는 이미 남편의 사망으로 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재가 500만 엔을 계좌에 예치해두면 장기 거주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이걸 이유로 이성재가 박 씨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었고요. 차도 선물해줬어요. 그러면서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된 박 씨도 다시 전 남편과 잘 해볼 마음이 있었는지 이성재에게 관심을 보여요. 사실 이성재는 박 씨가 남편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과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자 이것을 노리고 의도적인 접근을 해왔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박 씨와 살 거냐고 물으면은 이성재는 그래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선을 그어서 대답해왔습니다. 박 씨와 이성재가 차를 타고 사라졌죠. 그 뒤로 박 씨의 생활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같이 사라진 이성재의 생활 반응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박 씨의 신용카드와 남편이었던 사토 다카시의 명의를 이 사람이 도용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박 씨 실종 당일에도 오토바이 매장에서 박 씨 부부의 카드로 350만 원이나 되는 주차 창고, 오토바이 창고입니다. 이걸 구매한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 용품도 구매했고 기름까지 채워줍니다, 이날. 이 과정에서 박 씨와 동행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사라져 있었고 볼일을 다 마친 이성재는 혼자 호텔에서 하루를 묵어요. 여기까지 박 씨 실종 이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성재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경찰은 이성재가 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2016년 7월 박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체포를 해요, 이성재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합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인 수상한 행동들은 모두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들 뿐이죠. 직접적으로 이성재가 박 씨의 목숨을 빼앗고 유기했다 이런 증거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와 횡령, 절도 혐의로만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혐의를 받아요. 그래도 사건을 포기할 수 없던 경찰은 지속적으로 1년 2개월 동안 이성재를 4번이나 체포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결국 마지막 체포에서 재판이 열리죠. 이때 검찰이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을 맡은 후쿠시마 법원은 여기서 절도 혐의만 인정해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성재는 지금 형기를 다 마쳤어요. 출소하고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고수레 씨 실종의 유력 용의자인데요. 정작 혐의가 없어서 죄를 묻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을 우리나라 프로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러자 이성재는 여러 신문 기사에 자신은 억울한 입장이라는 반박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박 씨가 남의 돈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은 채 도망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일본에 가봤어요. 이성재를 직접 만나려고 했는데 당사자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전화로만 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절대 범인으로 몰려는 의도는 아니며 딸이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자 이성재가 했던 말은 한국 경찰이 번호를 알려줬냐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딸을 찾고 싶다면 찾을 것이지 왜 자신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하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후 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성재가 박 씨 실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밝힐 수 있는 물증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의심스러운 이유는 수사 결과 가장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 전까지의 정황들을 다 따져봤을 때 박 씨 실종에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대답을 회피하기 때문인 거죠. 가족은 더 이상 딸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판결에 따른 형을 이 사람은 모두 살고 출소했어요. 이성재는 형법상 박고수레 씨 실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성재가 범행을 자백할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 하나를 찾는 거죠. 이성재는 박고수레 씨의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말릴 정도의 결격 사유인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와 짧은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도 강릉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 중이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건물과 땅을 상속받기 위해 살아있는 어머니를 허위로 사망신고했다가 적발돼 1년형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아내인 박 씨에게는 50통이나 되는 편지를 써보냈어요. 이 편지들에서 이성재가 지난 범행들을 시인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됩니다. 그중 한 편지엔 영돈이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성재의 편지에 영돈이라는 남자는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걸까요? 이 이유는 2008년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끼어 있던 거죠. 편지에서 언급된 영돈이라는 남성은 김씨성을 가졌어요. 김영돈이죠. 이성재와 센다이 전문학교 동기였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편지 내용상 이성재가 당시 빠찡코라는 사행성 게임을 자주 해왔고 이 과정에서 김영돈이라는 남성과 자주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영돈 씨가 이성재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김 씨가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이성재는 후루카와에 같이 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후루카와는 이성재의 어머니가 살던 곳입니다. 약속대로 여기 가죠. 그런데 2008년 10월에 김 씨는 실종됐어요. 아들의 소식이 끊기자 가족의 걱정이 시작되죠. 영사관에 김영돈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신고와 조사는 빨리 이루어졌지만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영사관에서 김 씨가 실종 전 가장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인 이성재를 또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성재는 자세한 설명 없이
어딘가 잘 살아 있을 것이니 걱정 말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어요. 여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이성재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신도 조카가 실종됐었는데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적이 있으니 천천히 기다려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성재를 거두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이 박고수레 씨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김영돈 씨의 가족은 이성재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신고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박고수레 씨는 김 씨가 사라진 지 1년쯤 됐을 때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대답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또 박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중 2010년 6월 일본 미야기현 오사키시 후루카와에 있던 한 대나무 숲에서 뭔가가 발견됐죠. 대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오던 노인이 숲에 갔다가 길을 잃었거나 굶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고 다가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백골화된 사람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돼서 신원을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지만 실종 전 이 김영돈 씨가 한국에 있을 때 탈당댐에서 찍은 사진의 인상착의와 아주 일치했고 입고 있던 옷도 김 씨의 옷과 비슷했습니다. 높은 확률로 김영돈 씨의 시신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원 감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 2년 전 이성재와 같이 후루카와로 돈을 받으러 간다던 김영돈 씨가 이 지역에서 실종됐었고 인상착의도 생전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관련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박고수레 씨와 이성재를 불러 조사해 봤는데요. 이때 박 씨는 영사관에서 한 말과는 다르게 이성재가 다 시켜서 그렇게 진술했을 뿐이고 실제로 김영돈을 본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성재 씨와 박고수레 씨가 일본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나무 숲에서 발견된 신원은 2016년이 돼서 사라진 김영돈 씨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유해라도 찾아서 다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일본 현지에서 이미 무연고자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인근 사찰에 다른 유해들과 같이 섞여서 납골됐습니다. 결국 가족이 김영돈 씨의 유해를 돌려받지 못했죠. 이렇게 보면 사라진 박고수레 씨도 예전에 이성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든 공범이 되지만 몇 년 후 이성재에게 물질적인 착취를 당한 뒤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부터 1년간 감옥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만 아는 완전 범죄가 될 뻔했지만 박 씨가 이 편지를 한국에 다 두고 가는 바람에 간접적으로 예전의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죠. 이후 두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혼해서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했지만 박 씨의 일본인 남편이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면서 다시 재결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재는 박 씨의 상속된 재산을 노렸던 거고 결혼을 빌미로 계속해서 재산을 갈취하는 등 일방적으로 물주 취급을 해왔어요. 어느 순간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이성재는 박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일본에서 어디론가 잠적했다가 혼자 돌아옵니다. 그리고 박 씨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정황만으로 봤을 때 이성재가 가족의 신변까지 위조해가면서 재산에 많은 욕심을 냈고 친구와 전 부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절도 혐의만 인정돼서 형을 다 살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성재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단서와 증거만 찾는다면 그동안 저질러온 정황들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전의 행적이나 수상한 정황, 간접 증거 등 모든 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도 직접적인 증거 하나가 나타나지 않으면 범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증거가 우선돼야 하고 그 전까지 다른 경우의 수는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물적 증거가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실형을 받는 판례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따르고 있죠. 나중에라도 범인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는 그만큼 신중하고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을 보는 범죄 전문가들은 그때 일본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가 빠르게 이뤄졌다면 진범과 피해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건 해결이 국가 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에 그만큼 일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저지르는 범인들도 있고요. 박고수라 씨 실종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지 경찰의 부실한 수사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가족 중 오빠의 이름이 박달나무 씨라고 합니다. 오빠가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가 됐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사건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프로로 관심을 가지게 되자 일본과 한국에서 실종자의 행방을 궁금해하고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생기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성재는 SNS와 관련 인터넷 기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2008년과 16년에 한 남성을 따라갔다 사라졌고 사망된 채 발견된 피해자들은 그날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아직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사라진 박고수레 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생사 여부를 또 이성재만 알고 있다는 거죠. 사건 해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16년에 일어난 박고수레 씨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2002년 2월 8일 설 연휴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추석과 함께 큰 명절이죠. 대부분 떨어져 살던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안부를 묻거나 제사를 지내러 고향에 내려가는 일이 많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35세의 윤남희라는 여성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명절을 보낼 예정이었어요.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윤남희 씨는 아침에 둘째 언니를 만나 장을 봤는데요. 징검다리 휴일이거나 주말이 낀 명절이면 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윤남희 씨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었어요. 금요일에 쉰 걸 보면은 출퇴근이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을 보고 헤어지면서 오후에 다시 만나 마사지샵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윤남희 씨가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마사지를 못 가게 됐다는 거죠. 언니는 윤 씨가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에 걱정이 됐지만 윤 씨가 영업사원이다 보니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도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미안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윤 씨는 어린이집에 보냈던 22개월의 아들을 데리고 이발소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집에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기고 사무실로 출근을 했어요. 오후 4시 50분이 됩니다. 윤 씨는 사무실을 나와 자신을 찾는 고객이 있다며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날 저녁엔 사내 회식도 있었는데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 미리 양해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이 통화가 윤남희 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린이집에 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고 남편도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서 윤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식이 있다곤 했지만 생각보다 더 늦어지는 거예요. 걱정되기 시작했죠. 마침 식탁 위에 윤 씨가 다니는 회사 직원의 명함이 있었는데요. 화가 난 남편이 전화를 겁니다. 명절인데 애도 있는 여직원을 왜 늦게까지 집에 안 보내주냐고 따졌어요. 자,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죄송해 하면서 윤 씨를 급히 들여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직원은 예상 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윤 씨는 회식에 오지 않았고 자신들도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은 황당했죠. 이번엔 윤 씨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고객을 만나러 갔다 온다던 윤 씨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이번엔 18년 전 설을 앞두고 사라진 윤남희 씨의 행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정이 가까워졌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 없이 늦을 사람이 아닌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아내에겐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국 둘째 처형과 같이 집 근처 파출소에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됐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가족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남희 씨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수소문을 했는데요. 경찰은 윤 씨가 실종된 당일 저녁 7시 30분과 32분에 윤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남성이 윤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사용한 곳은 대부업체 두 곳이었어요. 전화 내용은 윤 씨의 명의로 카드깡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10시 30분 수원의 편의점 ATM기에서 윤 씨 계좌에 있던 돈이 인출돼요. 경찰은 이 남성을 주요 용의자로 보고 동선 추적을 시도합니다. 윤 씨가 평소 남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다녔는데 남편 카드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13분 동안 총 230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CCTV가 있으면 용의자의 몽타주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었겠지만 주변엔 설치된 카메라가 없어서 이 확인도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고 있는 사람은 윤 씨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외에 남편 카드로 망포동 주유소에서 2만 원이 결제됐어요. 이번에도 CCTV가 없어서 누가 돈을 쓰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윤 씨 소유의 계좌와 휴대전화 발신 기록으로 용의자 추적을 이어갔죠. 계좌 인출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따져본 실종 시간은 회사 사무실을 나간 4시 50분과 저녁 7시 반 사이가 유력했고 이게 아니라면 밤 10시 50분 이후로 판단됐습니다. 윤 씨가 자발적으로 잠적한 게 아니면 이 사이에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인 윤 씨를 실종 신고한 2월 9일 아침 11시 15분에도 농협 남수원 지점과 국민은행 남문 지점에 있는 ATM기에서 280만 원이 추가로 인출됐습니다. 여기는 은행이라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돈을 인출한 사람의 밝은색 동그라미죠.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찰은 수사 하루 만에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수배하고 잡으면 왜 윤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윤 씨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이 CCTV에 찍혔던 남성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윤 씨를 본 적은 없으며 어떤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었다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수한 이 남성의 정체는 뭘까요? 불법 택시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이동시켜주고 운임비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생계 문제로 심부름 일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현금 인출 심부름이라는 자체가 아주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 심부름을 시키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나 통장을 건네줘야겠죠. 그럴 거면 이런 심부름을 시킬 시간에 자기가 직접 은행을 가는 게 더 번거롭지 않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현금 인출 심부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심을 받기 좋은 부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만 받고 심부름 한번 해주면 되는 일이니까 해주기로 한 거죠. 카드를 받아야 돼요. 전화 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모텔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초인종 눌렀는데 문틈으로 손만 나오더니 비밀번호와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는 말을 했고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유도 모르고 심부름을 한 거죠. 그렇게 2월 9일 오전 은행 CCTV에 자기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던 건데 이게 범인의 진짜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대로 이 남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계속 추적당하면서 용의자로 결국 붙잡히고 취조받았을 겁니다. 그때는 경찰이 이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범인은 아마 이 심부름한 남자가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을 만들고 자기는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시나리오를 계획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이 사람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자기 혐의를 벗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력 용의자를 만난 목격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잠깐이지만 용의자의 얼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 안인데도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체형은 아주 왜소했고 행색이 노숙자 같았는데
카드 심부름을 시킬 만한 사람으론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진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용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받기로 했죠. 하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방법이 필요했어요. 경찰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윤 씨와 같이 있던 사람들을 찾아 그날 수상한 일은 없었는지 탐문 수사를 해봤습니다. 2002년 2월 8일 오전, 윤남희 씨와 만났던 둘째 언니는 이날 동생에게 전화 2통이 걸려왔다는 진술을 했어요. 통신 내역 확인해 보니까 오전 11시와 오후 3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이 공중전화에서 건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노린 용의자가 신변을 감추기 위해 공중전화로 차를 구입하는 고객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이후 윤 씨를 유인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봤는데요. 이 시간은 윤 씨가 사무실을 나오며 고객을 만나겠다고 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이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단서가 나오진 않아요. 경찰이 윤 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근거로 마지막 행적과 용의자를 언제 만났는지 수사했지만 피해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몽타주도 공개됐지만 닮은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장기화되던 중 윤남희 씨 실종 한 달째인 2002년 3월 경기도 안산의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윤 씨가 평소 몰고 다니던 승용차가 발견됩니다. 누군가 고의로 터뜨렸는지 차 뒷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차 내부를 수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가족에게 돌릴 명절 선물 세트와 윤 씨의 소지품들이 들어있었죠. 트렁크에서는 윤 씨의 업무 수첩이 발견됐는데요. 여기를 보면 그동안 윤 씨가 만나온 고객들과 앞으로 상담할 고객의 명단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첩의 마지막에는 홍기찬, 서수원 전화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윤 씨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까지 일했던 내역이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홍기찬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홍기찬이라는 사람이 2월 8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서수원 전화국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고 윤 씨와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일 가능성,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경찰이 서수원 전화국 근처에 거주하고 있을지 모르는 홍기찬이라는 남성을 찾아봤어요. 일치하는 남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전할 줄을 몰랐고 면허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동차 영업사원을 범인으로 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홍기찬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윤 씨가 남긴 메모가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범인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용의자 찾기는 또 실패로 끝나요. 그동안의 경찰 조사로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많은 인물들이며 사람을 시켜 돈을 인출한 액수를 볼 때 도박에 중독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원 특정이 안 되는 이유도 납득은 가요. 아마 자기 명의를 팔아서 도박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주민등록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판돈을 구하기 위해 윤 씨와 같은 사람을 노려서 카드를 뺏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대신 인출한 이런 수법을 사용했던 것 같죠. 실제로 도박꾼들은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이 처음 용의자로 특정했던 사람도 유흥업소 여성을 태우는 택시 일을 해오다가 가끔씩 심부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윤 씨의 휴대폰으로 카드깡을 시도한 정황도 도박에 사용할 돈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의심이 가능하죠. 사건 당일 오후 7시경 카드깡에 실패했다가 윤 씨가 실종된 지 약 8일 후 핸드폰이 켜집니다. 이때 다시 카드깡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여기서 이 범인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카드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일종의 가상결제 방식이죠. 돈으로 직접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고 월말에 이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지만 현금 자체를 빌리는 건 아닌 거예요. 신용카드가 그래도 현금 서비스는 할 수 있죠. 돈 인출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수수료가 높고 카드 한도에 최대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한도의 전체 금액을 인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한도에 최대로 현금화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게 카드깡입니다. 횡령의 개념이라서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사건의 이해를 위해 설명하는 거고요. 하시면 안 돼요. 해도 금방 잡힙니다. 추적돼요. 카드로 일단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되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되도록이면 산 금액에 가깝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금이나 귀금속,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잡히느냐? 카드 사용 내역 분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소비가 생기면은 추적되는 거죠. 카드깡을 하는 주 이유는요, 대출금을 갚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른 회사 카드를 만들고 깡을 해서 돌려막는 방식인 거죠. 아마 범인은 윤 씨를 납치해서 신용카드를 빼앗고 카드깡을 시도해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빚은 도박빚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실종 당일 윤 씨의 휴대폰으로 대부업체에 카드깡을 물어본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 정황은 이런데 이 사람이 경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다시 윤 씨의 휴대폰을 끕니다. 그리고 윤 씨의 승용차로 도주하다가 신호 위반에 2번이나 걸려요. 그럼 과속방지 카메라에 찍혔고 이 장면이 과태료 고지서로 윤 씨 집에 갑니다.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었고 범인 입장에선 좀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용의자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고지서의 사진만 가지고 잡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현금 인출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자수하자 용의자를 30, 40대 나이에 키 164 정도의 매우 왜소한 체구를 가진 허름한 차림의 남성이라고 특정할 수는 있었지만 이 조건에 맞는 남성을 아직 경찰이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왜 하필 윤남희 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냐는 겁니다. 용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해 본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윤남희 씨의 직업은 자동차 영업 판매직입니다. 자기 번호를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노출해야 유리한 직업입니다. 신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외판원들이 많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나 이런 광고를 볼 수 있거든요. 주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범죄 표적이 되기 좋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건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한 번은 자동차 영업직으로 일하던 27세 여성이 고객인 줄 알고 만나러 갔다가 이것을 노린 범인에게 당한 사례가 있었고 윤 씨도 비슷한 수법에 희생됐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윤 씨가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편이 이걸 항상 걱정해 왔고요. 혼자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다닐 때는 늘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해왔었다고 합니다. 마침 윤 씨가 실종된 날에도 고객을 만나러 가겠다며 가족과 약속을 취소했었죠. 아마 범인을 만나서 실종됐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남편인 최 씨가 걱정하던 상황이 결국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은 여성 외판원은 혼자 고객을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큰 도로 아니면 큰 공간에서 만날 것을 당부해 왔는데요. 사건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안심번호나 매칭 서비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판원과 구매자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생긴 거죠. 어느 쪽이라도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건데요. 사실 범죄자가 문제지 번호를 노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억울한 거죠. 불편하고요. 반대로 범죄자를 다 사전에 막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범죄자들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영업사원이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남의 것을 뺏기 위해 자기 신분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처를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다. 사건 당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과 약속도 취소한 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러 간다던 윤남희 씨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22개월이었던 아들은 지금 성인이 됐어요.
실종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둘째 언니와 엄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은요, 윤 씨가 아무런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수원 인근 어딘가에서 유기됐을 가능성과 시신이 발견됐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현재 무연고 시신으로 매장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데요. 범죄 수사가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는요,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들의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영구 미제 사건의 범인도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는 있었어요. DNA 증폭 기술도 생겨서 한번 DNA를 채집하면 계속해서 무한 대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종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고요.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죠. 무연고 시신으로 있을 실종자의 DNA를 조금이라도 빨리 데이터화했다면은 지금쯤 어딘가에 묻혀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를 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강력범죄는 현재 줄어드는 추세예요. 물론 잔인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만큼 실종자의 DNA를 또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강력범죄로 발생하는 실종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제도 이런 방안을 만드는 건데요. 범죄도 결국 그런데 사람이 일으키는 거라서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개인을 모두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라 다양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남희 씨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몽타주예요. 비슷한 사람을 받거나 알고 있는 제보자가 나타나야만 사건 해결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 사건은 지금 장기 미제로 분류됐고요. 지금 여성 청소년계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날 손님을 만나고 돌아오겠다던 윤남희 씨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됐던 걸까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0년에 발생해서 지금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윤남희 씨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